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동 실험을 통해서 그 진동계가 가지고 있는 이 물성들을 측정하는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고, 지난 시간에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료 실험으로 흔히 많이 구하는 이 역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외팔보 형태의 구조에다가 끝에다가 질량을 올려놓으면은 길이가 L인 그리고 역률이 2이고 요거의 그 면적 관성 모멘트가 I인 이런, 그럼 이 I는 여기 밴딩 강성이라고 보통 그러죠. 굽힌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저거에 여기서 그 F라는 힘으로 눌렀을 때 여기 처지는 힘 델타, F와 델타 사이의 관계, 그게 선형 관계를 갖는데, 그때 그 강성 F와 델타 사이의 관계가 F는 K 델타 그랬을 때 그 K 값, 그 값이 이렇게 외팔보일 경우는 여러분이 재료학에서 이게 배운 내용인데 L 3승분의 3EI 이렇게 되죠. L 3승분의 3EI, L 3승분의 3EI.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되면은 같은 힘으로 눌러도 처짐이 8배가 된다. L 3승분이 3승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잘 물어봐요. 여기 그냥 구두 시험 문제 같은 걸로 이게 길이 2배로 누르고 여기다 힘 1N으로 눌렀을 때 여기 1cm 쳐졌으면은 2배로 눌렀을 때 여기 1N을 누르면 이게 몇 cm 쳐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머리 굴려서 이 제곱쯤 되겠구나 하고 4cm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근데 머리 굴려서 8cm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아주 틀리는 문제인데, 이게 L 3승분의 3 이하라는 거, L의 3승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면은 저거죠. 강성은 물론 이 굽힌 강성 2i에 비례합니다. L 3승분의 3 2i 이렇게 되죠. 그게 K 값이에요. 그래서 L 3승분의 3 2i분의 그러니까 루트 m분의 K 했을 때 m은 밑에 있고 K는 L 3승분의 3 2i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내처럴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처럴 프리퀀시가 이렇게 되면 그 내처럴 피리어드 고유 주기는 오메가 n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오메가 n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t를 고유 주기를 갖다가 이게 1초에 몇 번씩 떠는지 한 번 떠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이걸 측정하고 나면은 그걸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그 t 값을 측정함으로써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역류를 갖다가 이렇게 관계식으로 또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한 번 떠는데 걸리는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번쯤 떠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오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 외팔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역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관성과 관련된 것 중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게 관성 모멘트. 그죠? 왜냐면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달아볼 수가 없으니까. 무게나 질량이나 이런 거는 달아서 알 수가 있지만 관성 모멘트는 이게 질량이 얼마나 퍼져 있냐의 특성이에요. 관성 모멘트라는 거. 얼마나 질량이 퍼져 있느냐. 널리 퍼져 있으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역학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역학을 배우면서 관성 모멘트 하면서 하도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익숙하고 친근하다고 느끼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성 모멘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심지어는 좀 들어보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반기는 얼굴로 관성 모멘트가 모멘트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관성 모멘트는 모멘트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게 관성 모멘트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이렇게 돼서 이너시아가 뒤에 붙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게 주격이라고 생각하고 관성 모멘트라고 누군가 처음에 아마 그게 이 공학이 들어오는데 일본 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었던 모양인데 잘못 번역한 거죠. 주격이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항상 주격은 뒤에 간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래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할 때 모먼트가 주격이에요. 모먼트 관성이라는 뜻이에요. 모먼트에 저항하는 힘. 모먼트를 가하면 돌리려고 모먼트를 가하는 거잖아요. 돌리려고 그러는 거에 저항하는 그 특성,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번역했다면 모멘트 관성이라고 번역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이미 관성 모멘트라고 이게 이미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와서 고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관성 모멘트 측정하기 어려운데 그게 질량과 관련돼서는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강성과 관련돼서 이 구조에 측정하기 어려운 걸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역률이죠. 역률 여러분이 재료각 같은 거 막 잡아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메탈 같은 거를 갖다가 그냥 당겨서 끊어질 때까지 잡아 당기면서 슬로프를 구해서 역률을 구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이런 진동 실험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감쇄를 어떻게 측정하냐, 도대체 이 진동 이게 감쇄가 얼마나 속해 있느냐 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 감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방법, 이렇게 이제 리스판스를 구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 줄어드는 트렌드, 이게 감쇄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트렌드. 이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느냐 하는 게 감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보고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 감쇄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스펙트럼을 보면서 그 진동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보면서 거기서 감쇄를 또 측정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감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크게 여러분이 진동 여기서 보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를. 나중에 감쇄 측정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고 이렇게 다 대답하면 아주 질문한 사람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들 때 자유진동 시켜서 이렇게 줄어들 때 이거의 반응 감쇄가 있는 시스템 MCK 일자유도 시스템이 이렇게 딱 잡아당겼다 딱 놨을 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크가 여기 있었고 두 번째 피크가 여기고 세 번째 피크가 여기 네 번째 피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반응의 전형적인 그 언더 댐프트 시스템의 자유진동 반응, 요거 우리가 솔루션을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 강의 노트 10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때는 A 익스포넨셜 요거 사인 요게 들어가 있었고 요게 들어가 있고 T 플러스 코사인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인 코사인 합쳐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사인 코사인 합쳐서.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에 있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는데, 자, 그 X1에서 이걸 비교해 보면 X1에서 맥시멈이 됐다고 그랬을 때, 그 T1이라는 시간에 맥시멈이 되고 나서 한 주기 지난다는 것은 오메가 D분의 2파이 만큼의 시간이 흘러서라는 얘기죠. 오메가 D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메가 D분의 2파이가 타우 D라고 됐어요. 한 주기가 타우 D 주기. 흘러서의 반응은 이거는 똑같이 여기 T1 플러스 타우 D 한 주기 지나서의 여기 반응이 되는 거고 여기도 T1 대신에 여기 T1이 들어갔고 T1 대신에 T1 플러스 타우 D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X1이 여기 T1이라면 X2는 이 T1 대신에 여기 T 양쪽에 T가 있죠. T 대신에 다 T1 플러스 타우 D를 갖다 대입한 겁니다.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밑에 요 표현을 보면은 오메가 D 곱하기 타우 D는 뭐가 되면 타우 D가 오메가 D분의 2파이니까 오메가 D 곱하기 타우 D는 2파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놈하고 똑같은 값이다 이거죠. 2파이만큼 돌아가니까.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캔슬이 돼버리고 얘분의 얘인데 AA는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1 플러스 타우 D고 여기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1이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타우 D 그게 저게 되기 때문에 그놈이 지금 여기에 익스포넨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내추럴 로그가 있잖아요. 내추럴 로그하고 익스포넨셜하고는 서로 인버스 함수죠. 인버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요거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 x2분의 로그 x2분의 x1 값이 요걸 델타라고 표시했는데 내추럴 로그죠. 요거는 10 로그가 아닙니다. 내추럴 로그 x2분의 x1 한 값이 요 값이 된다. 타우 D를 갖다가 오메가 D분의
2파인데 오메가 D는 이거잖아요. 오메가 D는 이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면 이런 제타의 함수로 이게 나온다. 델타 값이. 즉 감쇄라는 거는 바로 이 델타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델타가 결정되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x1과 x2를 알면은 맥시멈 값을 갖다 두 개를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를 갖다가 알면은 그거의 b를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한 값이 델타가 되고 이 델타 값이 바로 이게 된다는 데서 이 관계에서부터 이 제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제타 값이 바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감쇄 b고 그게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감쇄 특성을 갖다가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델타와 이 제타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거꾸로 델타를 제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타를 델타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된다. 뭐 이거 바꾸는 거야 뭐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만일에 이 제타 값이 아주 작은 값이라고 그러면은 제타 값이 아주 작으면 이 1-제타 자승이 2라고 거의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델타가 2파이 제타가 돼 버린다. 그래서 제타는 2파이 분의 델타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라이트 댐핑 시스템 아주 경감세계에 대해서는 제타 값을 갖다가 이 델타를만 구하면 이 로그 x분의 x1만 구하면 바로 그걸 2파이로 나눠서 감쇄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감쇄비를 갖다가 이 그래프로부터 실험을 하면 이렇게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렇게 그래프들이 쭉 이렇게 자유진동하면서 줄어드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가 됐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됐던 상관없어요. 계속 마찬가지 비로 가는 겁니다. 그 비가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리니어 비스코스 댐핑을 갖는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물론 실제 시스템은 리니어 비스코스 댐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딱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 비스코스 댐핑 시스템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방법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한계. 실제로 실험하면 리니어 비스코스 댐핑이 아닌 경우 댐핑이 많기 때문에 꼭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근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 지금 앞에서 배운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용해보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질량이 2kg고 강성이 1.5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메타. 이게 강성의 단위, 그 병진 방향 운동을 하는 강성의 단위 잘 봐둬야 되죠. 시스템의 자유진동 감쇄를 갖다 측정했더니 1감쇄 주기 동안 최대 진폭이 9mm에서 1mm로 감소했다. 즉 첫 번째 피크가 9고 두 번째가 1이다. 그럼 이 델타 값이 어떻게 되냐면 내추럴 로그 1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계산기 써서 계산할 수밖에 없죠. 이 델타, 이렇게 계산된 이 델타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로가리스믹 디크리먼트, 대수감쇄 지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가리스믹 디크리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델타를 로가리스믹 디크리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델타가 계산이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 제타는 이 공식 이용해서 바로 계산되죠. 상당히 크죠. 0.33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경감쇄가 아니에요. 0.1보다 작아야 적어도 경감쇄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상당히 큰 관계세이기 때문에 그냥 2파이분의 델타로 계산하면 오차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제타 값이 계산이 되면은 자 여기에 m 값도 알고 k 값도 아니까 이 제타라는 거는 이 감쇄비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그랬죠? 2루트 km분의 c라고 계산된다고 그랬으니까 c 값은 감쇄 상수 값은 제타 곱하기 2루트 km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km 곱하기 제타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크리티컬 댐핑 컨스탄트 값이에요. 이 크리티컬 2루트 km이 이 2루트 km에다가 제타 값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 시스템의 감쇄 상수가 계산이 된다 하는 이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저울로 쓸 때는 뭘 많이 쓰냐면 여러분이 많이 보는 저울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저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태의 저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저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게를 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구상에서 무게를 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0kg다 그러면은 저 달나라 가서 무게 재면은 10kg밖에 안 나오죠. 10kg밖에. 6분의 1 정도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질량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60kg면 60kg죠. 60kg예요. 지구상에서 60kg라고 무게가 재해졌으면 내 질량도 60kg예요. 그게 달라지는 게 여러분이 만일에 나중에 단위 쓸 때 파운드나 이런 거 쓰게 되면 그게 달라집니다. 파운드. 그 영미 단위가 좀 복잡한 게 그것 때문에 복잡해요. 그런데 달나라서 가서 재면은 그게 10kg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좀 달나라의 그 중력 그 가속도로 보정을 해줘야 되죠. 질량을 갖다가 측정하려면. 그런데 만일에 이런 그 고해진동수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다 만들면은 그러면은 전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구에서 재나 달나라서 재나 어디 가서 재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건 이제 가끔 쓰이는 데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거의 뭐 일어나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이 몸무게 재자고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저울에다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자 테이블에다가 그 환자 그 침상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조금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그 침상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그 이게 MK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침상이 약간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환자의 M 값을 갖다가 이거 오메가 N이 진동하면서 그 고해진동수가 나오잖아요. 고해진동수가 이게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침상에 쓰이고 있는 그 스프링 강성 값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측정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M은 오메가 N 자승분의 K라는 데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주기를 측정한다면은 한번 이렇게 해서 주기를 측정하는 적이 있다면 이런 공식으로 해서 이 자기 질량 값이 계산이 된다. 이런 식의 그 저울은 어디서 쓰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진동의 기본 이론을 이용해서 설계될 수 있는 그런 저울이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런 진동을 배우는 거는 많은 경우에 이제 설계를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거를 분석해내고 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진동이 어느 이하가 되는 시스템을 내가 설계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설계 문제는 이 해석 문제는 내가 모든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답이 하나로 딱 주어지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죠. 특히 우리가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링의 기술들은 대부분 다 선형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왜 선형 이론에 기초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모든 걸 선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두뇌가 직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선형적인 현상은 내가 아무리 여러 번 봤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100번쯤 보면 101번째 보는 현상이 짐작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거기 규칙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머리로는 안 된다. 선형적인 현상은 우리 머리로 짐작이 돼요. 내가 여기를 내가 한 대를 쟤를 때렸더니 제가 한 대를 때리더라. 그러면 내가 두 대를 때리면 제가 날 두 대 때리겠지라고 짐작하는 게 사람이래. 그 입력하는 대로 출력이 비례해서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세상에는 선형적인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머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제일 그 파퓰러한 비선형 현상이 주가의 변동이에요. 주가의 변동. 그래서 주가가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변동하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얘가 어떻게 변하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내가 내일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오르고 내일은 떨어지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도 여러 종목도 필요 없이 한 종목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만 홀짝만 맞춰도 아주 쉽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워. 그 능력 하나만 주면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딱 하나 그 이게 상장 폐지되지 않을 회사의 주가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많이 올라갈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근데 이 주식에 관련된 현상이 비선형 현상이에요. 기후 이것도 비선형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진짜 그게 나는 그게 잘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늘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신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될 거예요. 따라 하기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공학도 전부 다 선형 이론의 기초에서 다 공학 이론들이 개발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비선형 현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학 특히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다 선형 이론의 기초에서 되어 있습니다. 비선형에 관련된 것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지 내 직관으로 못해요. 그래서 어제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경험이 쌓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비선형적인 것들은 그게 이제 차이다 이런 얘기. 자, 이 설계는 그런데 해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이런 조건을 주면 답이 이거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설계는 뭐냐면 답을 이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예요. 거꾸로 설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깨질까 그럴까? 그건 이제 해석이에요. 그 이렇게 만들었을 때 깨질까를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떨어뜨릴 때 안 깨지게 만들려면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고 구조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건 설계예요. 그거를 부딪혔을 때 그때 안 깨지기 위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부딪히는 순간에 그 구조물에 걸리는 맥시멈 스트레스가 얼마 이하가 만들어야겠다. 그 맥시멈 스트레스 얼마 이하니까 그거보다 한 반 이하 한 3분의 1점 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맥시멈 스트레스를 깨지는 스트레스의 3분의 1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하나가 아니죠.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는 사실은 솔루션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들으면 더 쉽죠. 솔루션이 많으니까. 솔루션이 하나 있는 거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고 솔루션이 더 많은 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거꾸로 되니까 이게 원웨이로 딱 이렇게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해가지고 이거 딱 이렇게 나오질 않고 이거면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따지질 못하는 거죠. 그걸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설계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1단계적으로는 해석하는 걸 많이 배우지만 해석하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해진동수가 루트 n분의 k다. m이 얼마고 k가 얼마면은 고해진동수는 얼마다. 루트 n분의 k다. 라고 여러분이 구하잖아요. 딱 하나로 결정되죠. m이 주어지고 k가 주어지면. 근데 거꾸로 오메가 n이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m과 k는 얼마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면 m이 1이고 k가 1이어도 되지만 m이 2이고 k가 2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m이 1인 걸 고를까 2인 걸 고를까 3인 걸 고를까 그거는 또 다른 거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설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이 실질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설계.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진동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의 이 지식들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설계하려고 했을 때 그 제품이 진동과 관련된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어서 그 제품의 성능이 또 내구성이 이 진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내구성과 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따져줄 때 거꾸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진동 특성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는 그냥 해석으로 나와버리지만 거꾸로 내가 얘가 어떤 진동에도 얘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성능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그런 거를 찾아내는 재원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뭐 M 값도 있고 K 값도 있고 뭐 사이즈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결정할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이 그렇지만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관계는 바로 그 해석에서 사용된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관계라는 거죠. 선형적인 관계들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을 이용해서 설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비선형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라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설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 또 이런 설계 문제에는 부등식이 많이 등장해요. 등식만 등장하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부등식이 많이 등장해요. 뭐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떨어졌을 때 맥시멈 스트레스가 뭐 이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낮추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낮추면 또 안 좋아요. 어떤 범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안 좋고 저쪽으로 가는 것도 안 좋고 중간에 적절한 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설계의 경우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부등식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또 까다로운 그런 게 되죠. 여기에 하나의 그 예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재료 및 크기 제한에 의해서 크기 제한이 항상 있죠. 우리 물건 만드는데 항상 크기 제한이 있죠. 물건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코일 스프링 같은 걸 뭐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 같은 걸 만든다고 그랬을 때 자동차 그 안에 그 내부에 들어갈 만큼 사이즈로 그 스프링에 이렇게 사이즈가 결정돼야지 무조건 뭐 스프링의 강성만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무지하게 큰 걸로 하면은 거기 쓰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이즈가 실제로 설계할 때 나중에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사이즈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크기는 그렇지만 엔지니어링적으로 뭐 별로 그게 여기서 무슨 더 디스커션 할 게 없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거는 실제로 여러분 배우면서 크기를 뭐 사이즈 디자인하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가지고 디자인 하다 보면은 물건이 놓일 장소가 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얼마든지 뭐 넓은 스페이스에다가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딱 제한된 스페이스에다 만들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이즈를 뭐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배울 때는 우리가 별로 그런 걸 고려를 안 하지만 자, 여기 보면은 크기 및 그 재료의 크기 및 제한에 의해 질량은 2 내지 3kg 2에서 3kg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 안에서 결정해라. 3보다 커도 안 되고 2보다 작아도 안 되고 또 정적 처짐 우리가 이 진동계라는 거는 스프링하고 질량하고 있는데 항상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처지게 돼 있죠. 그게 너무 많이 처지면 안 되죠. 너무 많이 처지면 안 되니까 그 처짐이 어느 이하가 또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강성이 200Nm/m 이상으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2 내지 3에서 이게 제일 클 때가 지금 제일 작을 때가 2이고 이게 200N이면은 이걸로 나누면 0.01m가 되는 거죠. 그 0.01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10c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고려사항에서 고진동수는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8.16에서 10 사이에. 왜 고진동수가 이런 범위로 보통 주어지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 주변에 이 고진동수가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외란이 뭐 예를 들어 10일 정도 있다든지 또는 뭐 7 정도 있다든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이 고진동수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버리면은 공진이 일어나 가지고 얘가 진동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란 들어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고진동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보통 그 물건을 디자인해달라고 보통 요구를 할 때 생산업자한테 요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줘요. 네가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 때
질량은 이렇게 돼야 되고 강성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조건들을 생산업자한테. 생산업자는 그 조건을 맞춰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생산업자는 저건데 이거를 이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그 이유를 갖다가 알아야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만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스펙을. 옛날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위성 같은 거를 갖다가 미국의 로켓을 이용해서 뭐 쌓아 올리고 그럴 때 흔히 나왔던 얘기가 그 좀 위성 좀 만들어서 쏴주세요. 처음에 아무도 모르니까 위성 좀 만들어서 쏴주세요. 그냥 통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떤 위성을 네가 원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봉인 거죠, 봉. 그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되느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스펙에 따라서 내가 그 위성이 받게 될 진동의 저거는 얼마고 얼마 이하야 되고 뭐 어떤 성능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 정해줘야 그걸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은 봉인 거예요, 그냥 봉.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이 초기 조건으로 이게 지금 일자유도 시스템에 모델링 된 건데 초기 조건으로 초기 변이는 0이고 속도는 30cm/s 그러니까 0.3m/s 이하여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나중에 계산할 때는 전부 표준 단위로 다 치워놔야 되죠. 미터/s가 표준입니다. 미터, 킬로그램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되죠. 뭐 질량도 그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1g은 천분의 1kg이다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또 2.5cm. 그럼 이거는 2.5cm라는 건 0.025m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런 거 다 같이 통일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그냥 단위를 막 뒤죽박죽으로 써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원래 여기 나온 대로 동적 반응, 이런 감쇄 진동계에서 자유진동할 때 동적 반응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앞에 그 지금 10페이지에 내가 얘기했던 그 식에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때 A 사인 얼마, B 코사인 얼마 나오는데 그 A, B 값을 갖다가 이 X0와 V0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T가 0일 때 X 값과 T가 0일 때 X 다트 값을 갖다 대입하면 A와 B 값이 결정되죠. 그렇게 결정돼 가지고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정리한 게. 여러분 10페이지에 있는 거에다가 이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라지 A, 라지 B를 구해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정리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책에도 이런 거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연습 문제도.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다. 스스로 해봐야 이게 되지, 해보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요 앞에 좀 두들겨줘. 예.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저기 저 뒤에 4명이나 서 있는데 너 뭐하고 있니? 응? 자, 그래서 여기 초기 이 조건 만족하는 얘네들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거죠. 속도 관계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최대 동적 반응이 V 다트가 X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때 크기가 2.5cm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 다트 0이다 그러면 이게 0으로 놓고 T 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T 값을 구한 게 T 스타 값이에요. T 스타 값.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이게 0으로 된 데서 탄젠트 오메가 D T 스타가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려면은 코사인 오메가 D T 스타는 제타가 되고 사인 오메가 D T 스타는 이게 된다.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탄젠트는. 이 제타라는 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다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코사인으로 놓고 이거 사인으로 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D T 스타가 인버스 탄젠트 이렇게 구해지고 따라서 이제 T 스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T 스타를. 자, 이렇게 해서 T 스타를 알고 나면은 여기에서 지금 주어지는 저게
X 맥시멈 값이 그 T 스타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값으로 그 T 스타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은 앞에서 구한 거를 좀 뭐 익스포넨셜 안에 대입하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 이 문제에서 뭐라고 줘주냐면 이 초기 조건이 최대로 0.3, 그 오메가에는 최소로 8.16 최소로 하고 X 맥시멈 값이 이거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조건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맥시멈이 일어나려면 처음에 속도를 최대로 이렇게 자유진동할 때 줘야 맥시멈이 일어날 테니까 이게 이 그 속도의 초기 속도의 최대 값을 갖다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n을 이걸 최소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강성 값을 갖다가 제일 낮춰줘 준다는 얘기죠. 루트 n분의 k 했을 때 k 값이 작아져야 오메가 n 값이 작아지잖아요. 강성이 작아져야 얘는 많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얘를 최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를 할 때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얘가 0.025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대입하고 V0 이걸 0.3 대입하고 오메가는 8.16 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0.25보다 작다는 이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 조건에서 바로 제타에 대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해서 이거 푸는 거는 물론 뉴머리컬하게 풀어야 되죠. 이건 뭐 비선형 관계식이니까 이건 수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관계식까지 여기까지만 구해 놓을 수 있으면은 그럼 다 된 거다. 이건 뭐 수치적으로 푸는 거야. 아무나 시키면 되는 거고 이 관계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내가 이거를 뭐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안 내요.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뭐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 내는 거야 이거 뭐 수식 푸는 거야 아무한테나 이거 수치 해석 연습하는 학생들한테 이거 맡겨서 부탁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힐 내용들이에요. 부딪힐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특별한 어떤 그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때그때마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테크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슨 정해진 정형화되어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까다로운 거예요. 설계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머리가 좋으면 돼요. 머리가 좋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그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설계 같은 문제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했어.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게 이제 스프링 설계 앞에서 우리가 스프링에 관련돼서 K값 이렇게 주어진다고 강성식에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스프링이 이렇게 코일 스프링에 감겼을 때 그 스프링을 감고 있는 그 선의 두께가 D고 이 스프링의 이 반경 이게 라지 R이고 이게 몇 바퀴 돌았느냐가 N이고 G는 그 스프링 재료의 전단 강성이고 그랬을 때 그 스프링이 강성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게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걸 구해놓은 식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유도됐느냐 하는 건 뭐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기계 요소 설계나 이런 책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걸 이용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질량 10kg이 질량이 붙어서 10 라디안 퍼 세컨의 고진동수를 발생시킬 이런 그 헬리칼 스프링을 갖다가 설계해라. 그러면 10kg이고 이거는 고진동수가 오메가 n이 10이니까 K 값은 이 관계식에서 그냥 이게 나오죠. K 값이 이게 나오니까 이 값이 1000이 되는 이걸 정해라. 그럼 여기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G, D, N, R 이게 4개나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솔루션은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재료를 딱 결정하는 순간 G 값이 결정돼 버리죠. 그래도 3개가 남아요. N, 라지 R, D가 남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게 뭘까요? 이 라지 R이죠. 라지 R.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사이즈가 내가 뭐 설치할 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그 사이즈보다 작게 라지 R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라지 R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라지 R이 결정되고 나머지 N, D 값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걸 결정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은 G는 재료에서 결정되고 라지 R은 스프링의 외향적 크기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D 값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프링 같은 거 할 때 이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으로 이런 스프링 같은 걸 만들 때는 그 두께는 얼마로 해라, 얼마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 만들 때마다 스프링 만들기 위해서 그 선을 뽑는 업자가 그걸 여러 가지를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뭐 두께가 1mm짜리도 뽑아야 되고 1.2mm짜리도 뽑아야 되고 1.5mm짜리도 뽑아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스프링 만드는 사람들한테 공급할 때. 근데 만일에 이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표준 1mm짜리, 3mm짜리, 5mm짜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뽑아주면 되죠. 그럼 스프링 만드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반경으로 하고 얼마나 몇 바퀴나 돌려서 만드느냐 그 사람 그렇게 결정하면 되니까 간단해지는데, 그걸 갖다가 안정해 놓으면, 표준 안정해 놓으면 사람마다 나는 1.1mm를 뽑아주세요, 나는 1.5mm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사람마다 다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가는 거죠. 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뽑으려면 장비도 더 다양하게 갖춰야 되는 거고,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표준을 정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스프링 반경이 10cm라면 이 라지 R이 10cm로 정해졌다라는 얘기죠. 10cm로 정해지고 G 같은 게 어떤 예를 들어 뭐 이게 강철이다 그러면 G 값이 결정되고 해서 그런 값들을 갖다가 요건 D는 사용 재료에 그 아까 표준으로 정해졌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값들을 갖다가 정해진 값들을 대입하면은 N 값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여기 12.92 그러면 근사적으로 13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K 값이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생산이 되고, 그럼 거기서 조금씩 이제 튜닝을 하는 거죠. 만들어 놓고 튜닝을 합니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스킬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튜닝을 해서 원하는 그 강성을 맞춰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계와 관련 생산과 설계는 그런 식으로 전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차량 설계에 관련된 또 예제예요. 진동과 관련돼서. 그래서 차량을 갖다 일자유도 진동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모델링한 그 차량의 무게 질량이 한 1.4톤 정도 이렇게 된다. 1361kg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이렇게 있을 때 정적 처짐량이 이렇게 그 중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서 있을 게 중력 때문에 얘가 쭉 이렇게 처지는 그 양이 5cm 정도 된다. 이랬을 때 이 차량이 임계 감쇄 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 강성과 감쇄 계수를 갖다 구해라. 감쇄 상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왜 임계 감쇄 시스템이 되게 크리티컬리 댐프드 시스템이 되도록 하면 뭐가 좋다고 그랬죠? 진동이 바로 이렇게 이퀄리브리엄으로 간다고 그랬죠. 차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진동시키더라도 바로 가게. 이렇게 하려면은 제타 값이 1이 되게 임계 감쇄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게 이게 M 값이 주어졌어요. M 값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정적 처짐량이 주어졌는데 정적 처짐량은 M 곱하기 G가 mg가 무게죠. K 델타 해서 델타 값이 정적 처짐량이 0.05니까 델타 알고 mg 알죠. M 알고 G 값 9.81 m/s 자승 아니까 델타 값을 갖다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mg는 K 델타에서부터 이 xs가 델타 정적 처짐량이에요. 이거 아니까 루트 m분의 k가 이게 정적 처짐량 알면은 요거 G 값 9.81 알고 요거 0.05 아니까 대입하면 내추럴 프리퀀시가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내추럴 프리퀀시 알면은 우리가 질량 알고 루트 m분의 k가 14라는 얘기니까 k를 갖다 또 구할 수 있죠. m과 k를 알고 나면 c를 또 알 수 있죠. 임계 감쇄가 2루트 km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것처럼 2m 오메가 n으로 계산해도 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쇄 상수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차량의 댐퍼의 감쇄 상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차량에 쓰는 댐퍼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런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계산해야 댐퍼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갖다 미리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거 설계하는데 대략 어떤 종류의 댐퍼라는 것도 무조건 내가 또 댐퍼 만드는 또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한 댐퍼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댐퍼 회사가 이미 많이 만들고 있는 댐퍼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내가 쓸 수 있으면은 훨씬 값이 싸지겠죠.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산을 많이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갖다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특별한 뭘 만들고 싶다 그런 건 취미로는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어디다가 팔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이 비싸서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아무도. 그거는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독특해도.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물론 경제성 이런 거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1장을 마치기 전에 이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유도 진동계에서 M 값이 플러스 값, 질량이 플러스고 강성이 플러스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얘는 그 반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동하는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인데 K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런 예예요. K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예. K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거는 솔루션이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다이버지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정하지 않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주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M 값과 K 값과 또 댐핑 값과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을 가질 때 이 시스템이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냐 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역진자라고 합니다. 진자가 거꾸로 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세타가 조금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일로 쓰러지려고 그러겠죠. 쓰러지려고. 옆에서 K 값이 이 K들이 안 받쳐주고 있으면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러는 그 힘, 이거는 불안정해지려는 그런 어떤 인자가 있는 거고, 얘는 그걸 받쳐주니까 이건 안정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거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 방법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에너지 방법 같은 걸로 이거 해보세요. 에너지 방법으로. 에너지 방법 앞에서 배울 때는 에너지 방법 배울 때는 에너지 방법만 막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또 다 잊어먹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에너지 바로 앞에서 배운 여러분이 에너지 방법으로 유도하면 이런 식이 된다. 단지 여기서 하나의 하는 건 요 세타가 작다고 가정한 겁니다. 세타가 작다. 그렇게 가정하고 풀면은 여기 이런 식이 유도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2분의 KL 자승에 대해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이 옆에 있는 두 개 스프링이 발생시키는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강성이고, 여기나 그 두 번에 나오는 MGL, 마이너스 MGL이라고 나오는 건 바로 이 역진자가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정해지려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 있는 항이 뒤에 있는 항보다 작아져 버리면 이놈이 마이너스가 돼 버려 가지고 이놈 발산한다. 그러니까 얘가 안정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놈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정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방정식이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진동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갖다가 설계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얘를 안정하게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플러스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K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 갖다 이 관계식에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죠. K 값이 적어도 얼마 이상이 돼야 이게 안정할 수 있다. 이게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거의 그냥
리지드 바디 모션 하듯이 그냥 복원력이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된다. 0에 가까이 가면 이 K 토탈 K 요 앞에 있는 K 요소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합쳐서 이걸 토탈 K 값이 0으로 가면 루트 n분의 K가 0으로 가죠. 루트 n분의 K가 고진동수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게 리지드 바디 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리지드 바디 모션. 진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래서 고진동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도 한번 또 나오겠지만 고진동수가 0이 되는 거는 리지드 바디 모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강성에 의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쇄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외력이 x에 비례해 가지고 x 다트에 비례해서 속도에 비례해서 어떤 감마 값이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c보다 얘가 감마가 크면은 이 앞에 있는 댐핑 앞에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죠.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발산하는 해를 갖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을 때 이걸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산하는 해가 여기서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이 경우가 이제 티피컬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 공기가 이 비행기 날개를 때리죠. 이 날개는 일종의 MK 시스템이에요. 진동계예요. 근데 외력에서 얘가 비행기가 움직이는 저거에 따라서 이 공력이 얘를 때리게 되겠는데 얘가 예를 들어 진동을 할 때 그 진동하는 저거의 그 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런 공력에 의한 힘이 날개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마 값이 이 C보다 커지게 되면은 결국 이게 발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을 갖다가 항공기 날개에서 그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플러터 현상이라고 그래요. 플러터. 그래서 항공기가 어떤 그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막 날개가 떠는 그게 이제 뭐 음속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스피드 레인지가 있습니다. 날개가 막 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플러터라고 그럽니다. 플러터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플러터 현상은 이 식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실제로는 더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심플리파이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감쇄도 토탈 감쇄가 마이너스가 되면 또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시스템이. 그래서 강성이나 감쇄나 이런 것들이 토탈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느냐 불안정해지느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진동계에서 흔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여러분 교재에 뭐 항공기 페달 모델링 그런 데서 이 운동 에너지 구하고 보존 에너지 구해 가지고 이거 저 에너지 방법으로 구한 거죠. 에너지의 합은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니까 0이다 하는 데서 요 식이 그대로 나오고 요 식이 그냥 나오면은 여기서 세타 더블 닷 앞에 ML2 자승이 토탈 M이 되는 셈이 되는 거고 세타 앞에 ML1 자승 요게 또 토탈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K는 요것분의 루트 요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고진동수가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 해서 루트 n분의 k는 잘 하면서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세타 대신에 x 대신에 세타가 들어간 것 뿐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놈이 전부 m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게 다 k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진동수는 이렇게 방정식만 구하면은 일자에도 진동 방정식만 구하면 쉽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페달 모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MK 그다음에 요거는 폴라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R 값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감쇄비와 감쇄 고해진동수 구해라. 그런데 그때 운동 방정식이 또 요거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운동 방정식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동계에 관련된 것들을 뭘 다루려고 그러면 일단 운동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일자유도계일 경우는 에너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 그래서 에너지 방법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하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구하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만 구하면은 그걸로 운동 방정식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에너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구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구해놓은 게 에너지 방법 적용하는 거는 뭐 매번 똑같은 거를 갖다 다 반복할 필요고 여러분이 연습은 필요해요. 이렇게 구해놓으면은 여기서 이게 토탈 M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토탈 M. 그리고 요게 토탈 K, C가 되니까 감쇄상수는 2 루트 KM 분해할 때 요게 M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전체가 2 루트 K 이거 분의 C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여기 지금 이 값들이 다 주어졌으니까 여기 다 대입하면은 0.114 감쇄비가 이렇게 된다. 감쇄비가 이렇게 된다. 이거 감쇄상수가 아니라 감쇄비입니다. 감쇄비. 용어가 잘못됐어요. 감쇄상수는 이 C가 감쇄상수예요. 우리말로 했을 때 C는 감쇄상수라고 그러고 얘는 감쇄비. 자, 그래서 감쇄 고유진동수 구해라 그러면 감쇄 고유진동수는 앞에서 그랬죠. 이게 루트 1 제타 자승 곱하기 오메가 n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감쇄 고유진동수. 감쇄 고유진동수는 감쇄가 없을 때에 비해서 살짝 낮죠. 그죠? 제타가 0보다 크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악기 같은 걸 다룰 때 이 그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 되면은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면 축축해지면은 그게 감쇄 효과로 작용해가지고 결국 그 악기의 고진동수가 떨어져서 악기의 그 높이가 약간 낮아지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요 감쇄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아주 작은 감쇄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진동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현상하고도 연관돼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n 제타 하고 오메가 n은 아까 루트 n분의 k 해가지고 요거 해서 구하면은 11.16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연습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델타가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해라. 그죠? 이거 쉽죠, 아주. 원래 델타는 그거잖아요. 로그 x0 오버 x1 이렇게 되잖아요. x0 오버 x1이고 이거 x1 오버 x2고 이걸 더하게 되면은 n 델타가 되죠. n 델타. 이거 다 더하면 그죠? n 델타. 이거 다 더하면은 결국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것만 남고 중간에 있는 건 다 캔슬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증명하는 것들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제 감쇄 상수를 갖다가 구하는 그런 얘기인데 질량이 10이고 강성이 1000이다. 이런 진동계가 있는데 감쇄를 설치해서 고진동수를 9라디안 퍼 세크로 낮췄다. 이거. 원래 얘가 오메가에는 루트 n분의 k니까 이거 대입하면 10분의 1000에서 루트 취하면 10이 되는데 얘가 9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쇄 고진동수는 오메가 D이고 오메가 D가 오메가 n 루트 1 제타 자승인데 이게 9가 됐다는 얘기죠. 오메가 n은 10일 때. 그럼 결국은 루트 1 제타 자승이 10분의 9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제타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진자의 질량 M1, 막대의 질량 M2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운동 에너지 진자는 제일 꼭대기 있으니까 이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에다가 요게 L 세타 다트가 요 진자의 속도
그죠? 이렇게 진자가 있을 땐 길이가 L이고 진자 길이가 L이고 세타 나트가 각속도니까 요게 진자의 운동 에너지고 요게 막대의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요게 막대의 한쪽 끝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2L 자승이죠. 3분의 ml 자승. 그죠? 가운데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ml 자승이고 한쪽 끝에 대한 거는 3분의 ml 자승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딱 동력학 배우면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저 보존 에너지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이거는 스프링에 의한 보존 에너지고 양쪽 스프링에 의한 보존 에너지고 요거는 그 저 진자 역진자에 의한 그 보존 에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보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주어지면은 그다음에 운동 방정식은 이거 에너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토탈 M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토탈 K에 해당하는 건데 이 토탈 K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건 항상 플러스니까 얘가 항상 플러스가 되면은 항상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때 고진동수는 루트 이것분의 이거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 퀴즈 문제가 나니까 열심히 미리미리 풀어놓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쏘나기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치려고. 자, 오늘 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 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곧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쫓아오세요. 끝날 때 나중에 막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항상 끝날 때 뭐 이렇게 소감을 들어보면 교수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뭐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같이 열심히 해야 돼, 같이. 나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해야만 여러분 걸로 소화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어렵기 때문에. 쉬운 거는 뭐 얻어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 점을 꼭 생각하고 열심히 복습, 예습 꼭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음 목요일 날 올 때 2장 첫 번째 거 예습 리포트 제출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 이게 바뀌었죠 한번? 오늘로 1장이 끝나고 2장의 첫 번째 강의 그 부분 예습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보강은 내가 공지를 할 거야. 근데 10월 달에 이 건물이 무슨 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못 잡고 있는데 그건 하여간 내가 얘기도 하고 거기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